저희 회계원리 때 뵌 친구들이 많이 있네요. 예. 자, 저희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 이제 중급 재무회계라는 거 정리해 볼게요. 이 과정은 회계원리라는 초급 회계를 배우시고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잘 안 돼 있으면 따라오시기가 좀 벅차실 거예요. 자, 저희 목차로 한번 가보시죠. 자, 저희 목차 가보시면 나오나요? 그 1장에 회계기준과 재무보고 개념체계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예, 거기에 2절에 여러분들 한 문제 이렇게 적어두세요. 자, 1장에서는 2절에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내기가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3번. 질적 특성이라는 거. 네, 그 다음에 6번. 인식 및 제거. 그 다음 9번. 자본 유지 개념. 네. 그래서 우리 계리사 시험에서 역대 기출된 주제들이 그 조금 전에 동그라미 친 거 있잖아요. 번호. 예, 거기서 출제가 되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2장 재무제표 표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재무제표 표시는 1장이라고 있는 거 있죠. 거기에 1번 일반 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2번에 거기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다음에 2절에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거 3번 동그라미 쳐두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제3절 손익계산서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는 전체 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장에서 하나, 2장에서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1, 2장은 계산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로 쭉 물어보고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2장에 보시면 그 5절에 무슨 가치라는 거 있어요. 현재 가치라고 돼 있죠. 여기는 그 우리 회계원리 때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거 배웠죠. 그래서 그 유효이자율법을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리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회계원리 때 보셨던 숫자랑 주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참고해 보시고. 자,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제3장 재고자산. 자, 이 재고자산에서는요. 지금 우리 계리사가 14년도부터 1차 시험이 회계학에서 나왔었거든요.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게 7년 차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통계를 한번 내보면 여기 재고자산에서는 많게는 4개, 알겠죠? 많게는 4문제, 4문제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이 나왔을 때 4개 정도 나왔고 평균적으로 2개 이상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재고자산에서 2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개는 너무 많이 나왔었고 2개에서 3개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챕터에서 이 정도 포션을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파트는 잘 빠짐없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거기서 제 1절에 3번 단위 원가 결정 방법 거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 3절에 제 3절은 다 중요해요. 감모손실 그리고 적합법. 우리 회계원리 배울 때 감모손실은 수량이 부족해서 발생한 손실이었고 그 다음에 적합법은 가치가 하락해서 생긴 손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공부하시는 거예요. 추가적으로 학습할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급회계에서 다룰 주제 중에 하나가 제4절 재고자산의 기타 과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기말 재고자산의 포함 여부라고 되어 있고 컷오프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가 소매제고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중요합니다.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2-3문제 나온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제 4장은 유형자산이라고 돼 있어요. 유형자산은 참고로 여기는 내용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유형자산이라는 전체 주제를 우리가 챕터를 좀 쪼개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제 4장이라는 유형자산 여기 그 다음 넘겨보시면 제 5장 차입원가라는 거 있죠? 차입원가. 이것도 유형자산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 8장 자산손상이라는 거 보이시죠? 네, 제 8장 자산손상. 여기도 유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장, 5장, 8장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유형자산에서는 5개 이상이 나옵니다. 네, 4장, 5장, 8장 이거 합쳐서 5개 나오고는 어떨 때는 8개까지 나온 적도 봤으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시험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데 재고자산, 유형자산 이 두 개가 우리 시험에서는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포화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 4장으로 가보시면 제 4장의 2절 2절에 2번 원가의 측정 거기 동그라미 그 다음 3번 제거라는 거 있죠. 거기다가 하나 적어두세요. 처분 손익 이렇게 적어두세요. 그 다음 3절에 무슨 삼각이라고 돼 있어요? 감가상각. 거기서 동그라미 3번 감가상각의 변경 동그라미 쳐두세요. 그 다음 제4절에 재평가 모형이라는 거 있죠? 그 재평가 모형 거기 2번에 재평가 손익의 회계 처리 거기 동그라미 쳐두세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 3장에서 4장에서 한 3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개. 그 다음에 저 5장 차입원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입원가는 제 2절에 2번 자본할 금액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가 나와요. 되셨고 그 다음에 6장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알겠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다. 그래서 요놈은 그 중요도가 많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굳이 나온다라면 어디서 나오냐면 1절에 투자부동산의 개요 중요해요. 1번 투자부동산의 개요. 이게 왜 개요가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토지하고 건물은 여러 자산으로 식별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매매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라면 재고자산이 돼요. 알겠죠? 부동산 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판매하려고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재고예요. 근데 이 부동산을 우리 회사가 공장으로 쓰거나 본사 사옥으로 쓰겠다. 그러면 유형자산으로 식별이 돼요. 근데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를 얻겠다 하겠다. 수익형 부동산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투자 부동산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부동산 똑같은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어떤 유형의 법인이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식별되는 자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자 부동산의 개요가 뭐냐 여기 중요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2절에 투자 부동산의 후속 측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공정가치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자, 제 3절에 부동산의 계정 대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제 4절은 이때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생물자산 이런 것들은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7장 무형자산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무조건 2개 나옵니다. 네, 무형자산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2절의 3번입니다. 무형자산의 내부 창출. 그리고 내부 창출 옆에다가 영어로 하나 적어둘게요. R&D 이렇게. R&D 많이 들어본 적 있죠? R&D 이렇게 하잖아요. R&D 왜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기술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리고 개발되면 이거는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겠죠. 예, 그런 것들을 무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R&D와 관련된 지출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되셨고, 그 다음에 제8장 자산 손상이라고 돼 있어요. 자, 제8장의 2절에 가보시면 개별 자산의 손상 검사라고 돼 있죠. 원가 모형에서의 손상, 동그라미, 여기서 하나, 재평가 모형에서의 손상, 동그라미, 여기서 하나. 그렇게 해서 2개 나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오른쪽에 9장 충당부채와 우발부채라고 돼 있어요. 여기 이때까지 7년 동안, 6년 동안 딱 한 번 나왔어요. 알겠죠? 6년 동안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 2절에 2번 판매 보증, 되셨고, 자, 제 10장 자본, 여기 3개 나옵니다. 자본 3개 나옵니다. 자, 2절 자본 거래라고 돼 있고 증자 관련, 감자 관련 그렇게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3번입니다. 자기 주식 거래 체크해 두세요. 그 다음에 3절에 2번 미처분 이익여금의 회계 처리, 거기 동그라미. 그렇게 정리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장 금융자산. 여러분들 여기 11장부터 시작해서 11장, 그 다음에 12장은 잠깐 생략,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3장이 있죠. 그 11장하고 13장은 둘 다 공통분모가 금융자산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범위가 많기 때문에 원투로 나눠놨어요. 차이점은 뭐냐면 금융자산 1이라는 건 일반적인 매출채권, 그리고 금융자산 2는 유가증권. 알겠죠? 예, 유가증권. 예, 그렇게 2개로 나눠졌어요. 자, 그래서 11장에서 그 2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는 거 있죠? 네, 거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2절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제3절에 보시면 매출채권의 손상이라는 거 보이세요? 2번. 알겠죠? 매출채권의 손상. 거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제4절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6번 받으러 옴 할인이라는 거 있죠. 네, 요거. 그래서 여기 11장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은행 계정 조정표, 손상, 받으러 옴 할인 요거 중에서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11장에서는 하나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2장 가보시면 금융부채라고 되어 있죠. 자, 금융부채는 2절에서 나옵니다. 2절. 거기 2절의 제목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채. 여러분들 사채하면 유효이자율법이에요. 알겠죠? 이제 사채에서 하나 나옵니다. 하나. 그 다음 넘겨보시고 자, 13장 금융자산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자산 2라고 되어 있는데 자, 어디가 중요하냐면 2절 투자 채무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거. 투자 채무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 2절 여기서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장 복합금융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우리 지금 챕터를 쭉 보고 있는데 그 13장까지는 그래도 회계원리 때 다뤘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14장부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부터.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개념이 훅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4장이 첫 번째 복합금융상품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6년 동안 한 2번 정도 출제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출제가 된 편이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두 개가 있는데 전환사채라는 게 있고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게 있어요. 네. 그 다음 오른쪽에 15장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가 골 때립니다. 여기는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3개. 못해도 2개가 나옵니다. 2-3개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1절과 2절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은 총론입니다.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2절은 이 이론을 바탕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절에서 하나, 2절에서 하나입니다. 알겠죠? 1절에서 하나, 2절에서 하나. 자, 2절이 내용이 되게 많은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4번 반품권이 있는 판매 요거 챙겨둡니다. 그 다음에 7번 재매입 약정 요거 해둡니다. 그 다음에 11번 건설계약 요거 챙겨둡니다. 되셨고, 자, 그 다음에 16장으로 가보시면 종업원 급여라고 돼 있죠. 자, 이 종업원 급여 중에서 2절 퇴직급여라고 돼 있습니다. 자, 퇴직급여 중에서 3번 보시면 확정급여 제도라고 돼 있습니다. DB형이라고 돼 있죠. 이 DB형은 우리 시험에 아주 중요합니다. 계리사가 퇴직금의 가치를 계산하는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 경우는 올해 빼고는 다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출제가 안 됐었습니다. 알겠죠? 2019년도에.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반가운 소식이에요. 내년에 나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번은 무조건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십니다. 그 다음 제17장 주식기준 보상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네, 안 나올 것 같아요. 18장 법인세 회계라고 돼 있어요. 이 18장은 원래는 나오면 안 되는데요.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고 재작년에도 나왔고 6년 동안 매년 한 문제씩 나왔습니다. 알겠죠? 여기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왜 안 나오면 안 되냐면 저희들은 세금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금 계산하는 전문가는 세무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들 나중에 보험 상품을 설계할 때 텍스 관련 이슈를 무시하고 설계할 수 없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계리사가 되면 텍스를 모르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텍스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슈 때문에 텍스와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알겠죠? 네. 자, 거기서 2절에 3번 일시적 차이 거기 체크해 두시고 이거 체크해 둡니다. 그 다음에 제3절에 재평가액여금 거기 체크해 두세요. 됐고 한 문제 나옵니다. 여기. 그 다음 19장 주당이익이라고 돼 있어요. 주당이익이라고 나와 있는데 1절 기본주당이익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네. 그 다음 희석주당이익은 강의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투입 대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딥다 어려운데 나올지 안 나올지 너무나 불확실하고 나온 적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넘깁시다. 그 다음 20장 리스라고 돼 있어요. 이 리스는요. 이번 연도부터 새로 적용되는 완벽한 새 제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과거에 리스는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완벽한 새 모델이기 때문에 출제 이슈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내용이 되게 광범위한데 어디를 보시냐면 제3절에 리스 이용자라고 돼 있어요. 그것만 팝니다. 리스 이용자. 그 다음 21장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고 돼 있어요. 1절에 하나. 1절에 하나. 근데 여기 1절은요. 회계 추정 변경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어떤 주된 이론을 공부하시는 거지만
사실상 아까 우리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변경이라는 걸 동그라미 쳤었거든요. 그거랑 같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제이기 때문에 일단 중요하니까 체크해 둔 거고. 그 다음에 제 2절에 오류 수정이라는 거 있죠. 여기도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1장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장, 22장 가보시면 현금흐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자, 2절에 가보시면 현금흐름표의 2절에 보시면 영업활동 현금흐름, 3번 투자활동 현금흐름, 4번 재무활동 현금흐름 이렇게 나와 있죠. 2번, 3번, 4번 이렇게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2번이 딥다 중요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챕터 23장에 가보시면 현금흐름표는요. 2개 정도 나옵니다. 2개. 알겠죠? 2개 정도. 그 다음에 마지막에 23장이라고 돼 있는데 23장은 2절 경영 분석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 회계원리 때도 좀 다루었지만 재무제표를 보고 기업의 스펙을 진단할 수 있었거든요. 그 얘기가 여기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문제 나옵니다. 끝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기출을 분석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분석해 드린 이유는 공부의 강약을 좀 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이게 책이 두껍기 때문에 나중에 효율적으로 복습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라드렸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자, 오늘은 1장부터 나가는 게 아니라 저기 쭉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재고자산이라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그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뭐 배울 거냐면 자, 우리 여기서 뭐 배울 거냐면 요 재고자산을 팔면 매출이라는 수익이 생겨요. 그죠? 재고를 팔면 매출이라는 수익이 생겨요. 그 다음에 재고를 팔면 매출원가라는 비용도 생겨요. 참고로 얘랑 항상 같은 연도에 보고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건을 팔면 이게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물건을 팔면 이것도 생기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우리 옛날에 다 했지만 약국이 300원 주고 비타 500을 사와서 500원에 대판다. 그랬을 때 비타 500 한 병을 팔면 매출은 얼마가 생기죠? 500원이 생기고요. 그 판매한 거의 원가는 얼마였습니까? 300원이죠. 그걸 무슨 원가라고 해요? 매출 원가라고 해요. 제 말 따라오셨죠? 그럼 이제 해보죠. 제가 약국인데 비타 500 10병을 개당 800원 주고 사왔어요. 알겠죠? 비타 500 10병을 개당 800원 주고 사왔어요. 그러면 투입된 코스트는 8,000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자, 그 중에 8병을 팔았어요. 그러면 8병 곱하기 500원 하면 뭐가 되겠어요? 매출. 그죠? 그 다음 8병 곱하기 300원 하면 무슨 원가 되겠어요? 매출 원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안 팔리고 남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병 남아 있어요? 2병. 그게 이제 재고자산이에요. 제 말 따라오셨죠? 네. 그 여기 이제 2명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창고에 문을 열고 조사해 보니까 1명밖에 없더라. 그러면 수량이 부족한 거죠? 그럼 수량이 부족해져서 발생한 손실을 무슨 손실이라고 그랬어요? 감모 손실. 네. 그래서 여기 감모 손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병을 보니까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싸게 팔아치우려니까 300원 주고 구입한 거지만 우리가 200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가치가 올라갔어요.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들 수 있죠.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을 무슨 손실? 평가 손실. 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리고 평가 손실은 수량이 사라진 겁니까? 아니면 물건은 남아 있습니까? 물건은 남아 있지만 가치가 하락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 충당금이라는 걸 통해서 조정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재고자산 옆에 평가 충당금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결국 이렇게 나눠버리면 우리 이렇게 나눠버리면 위쪽이 무슨 상태표예요? 재무상태표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아래쪽이 손익계산서예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 공부하실 궁극적인 내용은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숫자를 뽑아내는 걸 이 챕터에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얼마로 결정하고 이거 얼마로 결정하고 얼마로 결정하고 얼마로 결정하고 얼마로 결정하고 얼마로 결정하냐? 이걸 이제 숫자를 뽑아내는 게 이 챕터의 핵심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뭘 공부하실 거냐면 이거예요. 아까 우리 비타오백 10병 사왔죠. 한 병당 얼마 주고 사왔습니까? 300원 주고 사왔잖아요. 그러면 남아 있는 것도 300원이고 팔린 것도 300원이에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 회사가 5병은 300원 주고 사왔고 나머지 5병은 350원 주고 사온 거예요. 응? 그럼 이제 나간 거랑 남아 있는 거랑 300원짜리가 나갔는지 350원짜리가 남아 있는지 아니면 섞여서 남아 있는 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뭐 하기로 했어요? 선입선출. 그죠? 그럼 선입선출은 먼저 들어온 300원이 먼저 나간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온 350원이 남아 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가중평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순서를 정해놓고 나가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예요?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300원과 350원을 섞으면 325. 325가 남아있고 325가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가중평균법.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을 뽑아낼 때 그런 게 먼저 필요하다. 그게 우리 아까 동그라미 쳤던 단위원가의 결정이었어요. 알겠죠? 뭐의 결정이다? 단위원가의 결정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단위원가가 결정되면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위원가를 결정해야 된다. 단위원가를 결정해야 된다. 알겠죠? 단위원가 결정할 때 우리가 이런 게 있었어요. 성실하게 결정하는 게 있었고 야매가 하나 있었어요. 기억나요? 네. 성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 회계 연도 동안 대충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첫 번째가 선입선출. 그 다음 두 번째가 여기도 선입선출. 그 다음 두 번째가 가중평균, 에버리지 메서드, 웨이티드 에버리지 메서드.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후입선출이라는 거 있었어요. Last in, first out. 자, 근데 이렇게 있는데 여기 후입선출은 공부 안 하기로 했었습니다. 왜 안 합니까? 국제회계기준이라는 방법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탈락되고 이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참고로 선입선출법은 성실한 방법으로 하나 야매로 하나 결과가 같아요. 알겠죠? 근데 평균은 실시간으로 평균을 하나 알겠죠? 실시간으로 평균을 하느냐 아니면 회계 연도 동안 평균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참고로 여기 성실하게 평균하는 걸 이동평균이라고 불렀고요. 뭐라고 불렀다? 이동평균이라고 불렀고 여기 야매로 평균하는 걸 뭐라고 불렀어요? 총평균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회계원리 때 이렇게 정리했었는데 좀 더 정확한 용어로 바꾸면 성실이라고 하는 게 계속기록법. 무슨 기록법? 계속 실시간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야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총 이렇게 불렀어요. 저기 실사법 이렇게 불렀어요.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가 계속기록법, 실사법.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가 되는 게 바로 이쪽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평균법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걸 결정해야지만 남아있는 게 얼마짜리고 팔린 게 얼마짜리인지 원가가 얼마인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요 두 개랑 관련 있는 겁니다. 네, 요 두 개랑 관련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 있는 차변들과 관련 있는 거예요. 알겠죠? 차변들과 관련 있는 거예요. 제 말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과 관련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다음 두 번째 공부해 보실 게 감모 손실과 저가법이에요. 이게 두 번째 이슈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모 손실은 수량 부족이고요. 수량이 부족해져서 발생한 손실인 거고 저가법은 가치가 하락해서 발생한 손실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요거 공부하시는 거. 그래서 요거 1번하고 2번 요거 두 개 일단 중요하니까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거 다 되면 저기 있는 재무제표의 숫자를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거 공부합시다. 가봐요. 자, 우리 73페이지 가보시죠. 자, 73페이지 가보시면 케이스 2번 단위원가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요거 별표. 요구사항 보시고요. 1번 요구사항 거기 계속기록법 밑줄. 2번 요구사항 무슨 법이라고 돼 있어요? 실사법 밑줄. 찾으셨어요? 그럼 계속기록법은 성실한 놈이에요. 실사법은요? 야매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요구사항 1번에 양가로 1번에 선입선출법, 양가로 2번에 후입선출법 지우시고 안 합니다.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무슨 법이라고 돼 있죠? 평균법.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요구사항 2번에 선입선출법 풀어야 되고 양가로 2번에 후입선출법 지우시고 양가로 3번에 평균법. 이렇게. 자, 해보죠. 먼저 지난달에서 2월 된 재고가 있어요. 2월 된 재고가 있어요. 표 보시면 몇 개가 2월 되었습니까? 10개. 개당 얼마 주고 사온 거죠? 네, 30원, 1원. 네. 그 다음에 이거 곱하시면 310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사왔어요? 새로 사왔어요? 물건을 사왔어요. 몇 개 사왔어요? 10개. 9월 5일이네요. 9월 5일. 10개 사왔고 개당 얼마 주고 사왔습니까? 33원. 그럼 여기는 330원이죠. 자, 그러면 재고가 9월 5일 현재 재고가 9월 5일 현재 재고가 몇 개 있어요? 20개 있어요. 20개. 그죠? 네, 20개 있는데 31원짜리 20개랑 33원짜리 20개로 나눠져 있죠. 네, 이걸 우리가 층이 나눠졌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월 5일 그 다음에 며칠이에요? 15일, 25,
그럼 9월 25일 날 사왔어요. 이 20개 중에 일부를 팔았어요. 15일 날 팔았시요? 그죠? 15일 날 팔았네요. 15일 날. 몇 개 팔았습니까? 18개? 그럼 18개 출고되었어요. 18개 나갔어요. 그러면 자, 18개 나갔으니까 매출원가를 계산해 봅시다. 18개 나갔으니까 지금 18개를 팔았는데 요 31원짜리가 나갔는지 33원짜리가 나갔는지 결정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단위원가의 결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가 선입선출로 해봅시다. 알겠죠? 선입선출. 그럼 선입선출이면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나가요? 31원짜리가 먼저 나가고요. 그 다음에 누가 나가요? 33원짜리가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죠? 그러면 자 10개에 대해서는 31원짜리가 나갔고요. 그래서 310원이고 그 다음 나머지 8개는 얼마짜리가 나간 겁니까? 33원짜리가 나간 겁니다. 해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8개 곱하기 33 하시면 이게 왜 빵이 나오냐? 하시면 264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렇게 하는 걸 선입선출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 이것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매출원가라고 그래요. 요거 두 개를 매출원가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9월 15일 날 판매한 직후의 재고는 몇 개가 남겠습니까? 2개가 남아 있고요. 당연히 33원짜리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33원짜리가 남아 있을 거예요. 따라서 66원이에요. 동의하시죠? 자, 그 다음에 9월 25일 날 또 사왔죠? 몇 개를 사왔습니까? 10개를 사왔고 이제는 얼마 주고 사온 거죠? 35원 주고 사온 거죠. 따라서 350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변동, 무빙이 없습니다. 팔린 것도 없고 더 사온 것도 없죠. 그럼 이제 9월 말자로 재고는 9월 말의 재고는 월말 재고는 몇 개가 남아 있습니까? 12개가 남아 있고 이렇게 층이 나눠져서 발생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그대로 있고 2개 33원, 66원, 10개 35원, 350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요거 2개 묶어서 뭐라고 부르시면 돼요? 재고, 자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 말 아시겠죠? 마음이 삐뚤한가 봐. 자, 이거 얼마예요? 숫자 뽑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개수는 몇 개 남아 있죠? 12개. 금액은요? 416? 됐죠? 그럼 질문. 416이라는 숫자는 무슨 선출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이 빨간색은 무슨 원가예요? 매출원가. 그래서 여기 얼마죠? 574. 맞아요? 그럼 이 574도 무슨 선출법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나온 거죠? 네. 제 말 따라오셨어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결정했어요. 아까 우리 배운 것 중에. 됐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몇 개 팔았어요? 여기 판 거 나와 있어요. 네? 18개. 그럼 봐봐요. 우리가 물건을 18개를 팔면 공짜로 팔아요? 당연히 돈 받고 팔아요? 돈 받고 팔죠. 여기서 얼마를 받고 팔았는지는 안 나와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냥 드릴게요. 얼마 받고 팔았냐면 50원 받고 팔았다고 할게요. 얼마 받고? 50원 받고. 개당 50원 받고 팔았다고 할게요. 그럼 매출은 18개 곱하기 얼마? 50원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 개당 50원 받기로 했잖아요. 이 50원은 평균하고 선입선출하고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고객한테 물건 팔고 받는 돈이기 때문에 썼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는 대가가 다 매출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사올 때 31원 주고 사왔고 33원 주고 사왔고 35원 주고 사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원가라고 하고 그런 것만 순서를 정해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받는 대가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당 50원 받고 팔았다고 그랬으니까 는 하시면 이게 얼마 나오겠습니까? 900원 나오겠죠? 그러면 그 900원을 우리가 뭐라 불렀어요? 아까 우리 매출이라고 그래요. 제 말 따라오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416원은 아까 우리 무슨 상태표에 보내주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에 보내시는 거고요. 재무상태표에 재고 자산이 416원만큼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밑에 있는 이 두 개는 어디에 보내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 보내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는 이쪽을 뭐라고 그리고요? 수익. 이쪽을 뭐라고 그래요? 비용. 그러면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이익이라고 하죠. 참고로 여러분들 회계원리 때 배웠지만 매출에서 매칭되는 매출원가를 뺀 이익을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요. 매출총이익이라고 해요. 매출총이익이라고 했다. 알겠죠? 그래서 그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익은 결론적으로 326 이렇게 나오겠죠.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거 하니까 요거 두 개를 결정한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을게요. 선입선출. 선입선출. 여기도 선입선출 이렇게 적어 둘게요. 됐죠? 질문. 요거 야매예요, 성실한 방법이에요. 팔 때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죠? 이게 성실한 거예요. 이걸 무슨 기록법? 계속 기록법.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 하고 회계연도 전체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회계연도 전체에 대해서.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저는 2월 재고가 있을 거고 2월 재고가 있어요. 아까 우리 10개 31원 310원. 그 다음 9월 한 달 전체 동안 해보는 거예요. 10개 33원 330원. 그 다음 9월 25일 10개 35원 350원. 동의하죠? 네. 그러면 이번 회계연도 전체 동안에 재고는 몇 개? 30개. 알겠죠? 그리고 하나, 둘, 세 개로 구분되고. 그리고 요거 다 합치면 얼마 나옵니까? 합치면 저기 990원인가요?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 동의하죠? 자, 그럼 이 990원에 대해서 30개 있는데 자, 여러분들 팔린 거 몇 개죠? 18개. 안 팔린 건 12개. 근데 여러분들 보통 회사들은 안 팔린 게 많겠어요? 팔린 게 훨씬 많겠어요? 팔린 게 훨씬 많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월 한 달이라서 그렇지 우리 회계연도는 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팔아치운 게 12월 31일자에 남아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매는 가급적이면 퇴근을 빨리 하는 거니까 12월 31일자로 안 팔린 거를 새알립니다. 아시겠죠? 실사. 그러면 재고가 9월 말에 재고가 9월 30일에 재고가 12개가 남아있겠죠. 몇 개가 남아있다? 12개가 남아있다. 알겠죠? 12개가 남아있다. 따라서 9월 한 달간 몇 개가 나간 거다? 18개가 판매된 거다. 적과 판매 18개 이렇게 하면 월말 재고가 나오겠죠? 월말 재고 1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한번 해보죠. 지금 무슨 선출하는 거죠? 선입 선출하는 겁니다. 요게 들어온 순서예요. 그죠? 그럼 선입 선출은 들어온 순서대로 먼저 나가는 거고요. 나중에 들어온 거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부터 먼저 계산해 볼게요. 여기 있는 12개는 나중에 들어오는 게 남아있는 거니까 요 놈이 남아있겠죠. 요걸 3번이라고 하면. 그죠? 35원짜리. 그래서 35원짜리 10개가 먼저 남아있고요. 근데 몇 개가 더 있어요? 2개가 더 있으니까 2개는 그 다음에 구입한 게 남아있겠죠. 33원짜리. 그죠? 여기다가 몇 개 얼마 하시면 되겠습니까? 33원. 이러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2개 곱하시면 350원 나오고 요거 2개 곱하시면 66원이 나오는 거니까 자, 요거 2개 합쳐서 무슨 자산이라고 부르시면 되겠어요?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죠. 그래서 재고자산은 얼마 나오겠어요? 416원이 나옵니다. 그죠? 따라오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416원에다가 얼마를 합쳐줘야지 990원이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990원 중에 일부는 나갔고 일부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와야 되겠어요? 500, 500,
57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 574를 무슨 원가라고 그랬어요? 매출 원가. 그래서 여러분들 요 놈은 그때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거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한 거예요. 그냥 회계연도 전체 동안에 그냥 한 거예요. 이게 야매예요. 이걸 실사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성실하게 했을 때 나온 값과 야매로 했을 때 나온 값이 달라요? 같아요? 같죠?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나가는 거니까 성실하게 하나, 야매로 하나 결과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예,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됐고 그 다음 이월 재고 10개 개당 31원 310원. 자, 9월 5일 날 10개 개당 33원 330원. 재고 9월 5일은 20개를 갖고 있어요. 20개. 자, 요거 두 개 더 해보시면 640원이에요. 됐죠? 그럼 여러분들 640원을 20개로 나누시면 개당 평균이 나오겠죠. 얼마 나오겠습니까? 32.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분자로, 이걸 분모로 해서 나누시면 하나당 평균 원가가 나옵니다. 이게 평균법이에요. 자, 이 평균은 5일 동안의 평균을 한 거죠. 회계 연도 전체 동안 평균한 게 아니에요. 5일 동안 평균한 거니까 성실한 놈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9월 15일자로 자, 갖고 있는 20개 중에 몇 개를 팔았어요, 여러분들? 18개를 팔았죠? 그럼 18개는 당연히 얼마짜리가 팔리겠어요? 그렇죠. 32원짜리가 팔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18개 곱하기 32, 18 곱하기 32 하시면 이게 얼마? 576이네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자, 9월 15일 이후에는 우리 회사의 재고는 2개가 남아있고 당연히 32원짜리가 남아있고 그래서 64원의 재고가 남아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9월 25일자로 또 사왔거든요. 몇 개를 사왔어요? 10개를 사왔죠? 개당 30 얼마였어요? 아까 5원이었죠. 그래서 350원이에요. 자, 그래서 9월 25일 직후에 재고는 이제 12개가 되고요. 12개의 전체 값은 414원이에요. 됐죠? 그럼 414원을 12개로 또 나누시면 이렇게 나누시면 개당 34.5원이 나옵니다. 34.5.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개당 34.5원이 나옵니다. 이것도 뭐예요? 평균이죠. 1차 평균, 2차 평균이죠. 여러분들 여기 평균은 9월 1일부터 언제까지? 9월 5일을 대상으로 한번 평균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평균은 9월 5일부터 언제까지? 9월 25일까지 평균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기간을 쪼개서 그때그때마다 무빙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실한 놈이 알겠죠? 계속기록법에서 평균법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 우리 아까 본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게 이제 판매한 물건의 원가인 거죠. 이걸 무슨 원가라고 그랬어요? 매출 원가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 여기 있는 414원이 재고자산이죠. 동의하십니까? 네. 그치요? 네. 그러면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저 방법으로 하면 평균을 하게 되면 재고자산은 얼마가 보고돼요? 414원이 보고돼요. 414원이 보고돼요. 414원이. 그래서 여기다가 414원을 WAM 이렇게 적을게요.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576원이 돼요. 576원이 돼요. 네, WAM 이렇게. Weighted Average Method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자, 여러분들 평균법에 따르니까 재고는 414원이고요. 매출원가는 576원이에요.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요거 두 개 더 해볼래요? 얼마 나와요?
990이요. 알겠죠? 990이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해봐요. 그래도 얼마 나와요? 990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 선입선출법을 하느냐 평균법을 하느냐에 따라서 990원은 바뀜이 없어요. 그 990원이 쪼개진 금액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쪽으로 많이 주면 한쪽은 적어지는 구조가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거 두 개 비교해 보시면 가중평균법보다 선입선출법일 때 기말 재고가 2원이 더 많죠. 그렇잖아요. 그럼 2원이 더 많으면 여기 밑에서는 누가 더 2원이 더 많겠어요? 그렇죠. 이쪽 게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2원만큼 차이가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 6월 재고 10개 31원 310원 9월 5일 10개 33원 330원 9월 25일 10개 35원 350원 다 더하자. 그러면 재고가 한 달간 재고가 30개 한 달간 30개의 금액은 990원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990원을 분자로 여기 있는 30개를 분모로 해서 나누시면 한 개당 얼마가 나오겠어요? 33원이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평균이죠? 근데 이거 평균은 기간을 매번 무빙 시켰습니까? 그냥 이번 회계 연도 전체에 대한 평균이에요. 회계 연도의 평균, 9월 한 달간 평균이에요. 아까는 그때마다의 평균이라면 지금은 9월 한 달간 평균이에요. 이걸 실사법, 무슨 법? 실사법, 야매, 알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우리가 판매된 게 18개였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12개였어요. 그죠? 그럼 당연히 18개는 얼마짜리가 판매된 거겠어요? 33원짜리겠죠? 그리고 남아있는 것도 33원짜리가 남아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곱하기 33 하면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 396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18개 곱하기 33 하시면 여기는 594원이 나와요. 동의하시죠? 넘어가도 되죠? 네, 그래서 요거 무슨 원가? 매출원. 요거 재고자산. (594) (396) 그럼 여기는 396 여기는 594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그러면 자, 요거 빨간색. 요거 두 개 더해도 얼마예요? 990이죠. 그다음에 요거 한번 확인해 봅시다. 노란색 WAM, 빨간색 WM. 이름은 가중평균법으로 똑같죠. 근데 성실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거에 편차가 있죠. 당연하죠. 평균 단가가 달라지죠. 그래서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선입선출법은 달라졌어요? 같았어요? 같았어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정리해 둘 게 하나 있는데 총평균 요거 그 다음에 매번마다 실시간으로 평균 요거 누가 선입선출법에 가장 가까운 놈이에요? 실시간 평균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평균을 짧게 할수록 9월 말에 단가인 35원에 가까워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회계연도의 평균을 해버리면 31원짜리와 35원짜리가 가중평균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중간 정도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가장 가까운 놈은 이동평균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평균을 자주 할수록 최근 금액으로 업데이트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말 아시겠지요? 되게 중요한 거 다 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 테마를 완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짓을 왜 하냐? 이거 두 개 결정하려고. 무슨 자산? 재고자산. 이걸 결정해야지만 재무상태표를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원가? 매출원가. 이걸 결정해야지만 무슨계산서를 만들 수 있고 손익계산서를 만들 수 있고 그러나 18개에 대해서 개당 50원 받은 건 변함이 없죠. 그거는 그냥 주어지는 상수예요. 그래서 그 50원 받은 거는 뭐라 부르고? 매출.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자, 매출에서 얘 비용이잖아. 매출에서 574를 빼면 이익이지. 매출에서 576을 빼도 뭐예요? 이익이죠. 매출에서 594를 빼도 뭐예요? 이익이죠. 그럼 이익이 항상 같게 나와요? 어떤 금액을 빼느냐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달라진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똑같은 자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선입선출을 하느냐, 야매로 평균하느냐, 실시간으로 평균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에 보고되는 재산과 당기순이익이라는 성과가 달라진다는 게 중요해요. 알겠죠? 제 말 따라오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자, 마지막으로 정리할게. 요거 정리하는 거예요. 요거 중요해요. 이펙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펙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재무제표의 이펙트를 분석하는 거예요. 자, 대신 요 이펙트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 사례에서 제가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지난달에서 넘어온 건 31원이지. 그죠? 그 다음에 9월 5일은 33원이지. 그 다음에 9월 25일은 35원이죠. 그러니까 월 말로 가면 갈수록 원가가 떨어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이펙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 원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봅니다. 단위 원가가 상승하고 있던 걸 전제로 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단위 원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이유는 실무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이 사오거나 적게 사오기 때문에 단가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밥 천국에 가가지고 김밥 한 줄요 이랬을 때 1,000원 준다라면 사장님한테 김밥 1,000줄요 했을 때는 980원에 살 수 있는 거라고요. 많이 사면 깎아주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위 원가가 그런 이유 때문에 변동될 수 있어요. 그리고 물가 상승이 되는 경우다. 그래서 단위 원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구매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전제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전제로 첫 번째 분석해야 될 게 재고 자산의 크기를 분석해 봅시다. 알겠죠? 재고 자산의 크기를 분석해 볼게요. 재고 자산의 크기. 저기 봐요. 재고가 제일 큰 놈이 누구예요? 이 416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재고가 제일 크게 보고돼요? 선입선출법. 이걸 알아두라고. 응? 그래서 재고 자산의 크기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했을 때 재고가 제일 커져요. 알겠죠? 이게 제일 크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참고로 알아둬요. 여러분들 선입선출법과 가장 안 친한 놈이 후입선출법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입선출법과 완전히 앙숙관계가 후입이야. 그래서 선입이 제일 크면 후입은 안 배웠더라도 제일 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후입선출은 맨 마지막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후입선출법과 선입선출법이 앙숙이라면 여기 가운데 오는 게 무슨 법이겠어요? 평균법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평균법이라는 타이틀 아래에서 결과가 두 가지가 뽑아지잖아. 그지? 하나는 성실한 거, 하나는 야매. 두 개 중에 누가 선입선출에 가까운 결과를 보고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이동평균. 알겠죠? 그래서 여기 이동평균. 그 다음에 총평균. 이런 구조를 가집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꼭 알아둡니다. 재고를 가장 크게 만들어내는 원가 선택 방법은 누구다? 선입선출이다. 단 뭐가 올라가고 있을 때. 그렇죠. 월말로 갈수록 원가가 올라가고 있는 전제 아래에서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회계사 공부할 때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외워버려 놓으니까 이게 기본 구조를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교수님이 디플레이션을 가정해서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디플레이션이라는 거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이 부등호가 뒤집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전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단위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에서 기말 재고 자산을 가장 크게 보고하는 놈은 선입선출이다라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셨어요? 이해됐죠? 네, 이 강의를 하고 나면 맨날 친구들한테 질문 받는 게 뭐냐면 선생님, 기말 재고가 제일 크다는 거는 제일 안 팔린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판매된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똑같은 개수에 곱하는 원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누가 많이 팔고 적게 팔고 수량의 편차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량 똑같이 18개에서 12개 똑같이 해놓고 거기에다가 얼마짜리를
31원짜리를 곱할 거냐, 33원짜리를 곱할 거냐, 아니면 섞어서 곱할 거냐, 그 얘기지. 수량을 덜 팔았다, 더 적게 팔았다,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올시다. 응? 그러니까 그거는 질문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근데 꼭 질문하니까 미리 답변한 거야, 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하면 이제 요거 분석해봐요. 매출원가는 비용이에요, 비용. 여러분들, 이거는 알기 쉽지? 아까 우리 여기 위쪽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래쪽은 어떻게 돼요? 적어줘야지만 990원이 되는 구조였잖아요. 요건 반대로 가면 돼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첫 번째 줄만 암기해 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똑같이 선입선출이고 그 다음에 라이프, 후입선출인데 그리고 이동평균이고 총평균인데 이제 부등호가 뒤집힌다는 거죠, 이렇게. 제 말 동의해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매출은 그냥 적어두는 거예요, 내가. 매출은 이 방법들과 상관이 있어요. 그냥 50원이에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이걸 안 적어주니까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알겠죠? 매출은 똑같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봐봐. 매출은 똑같은데 얘가 비용이 제일 작지. 그럼 매출은 똑같은데 얘가 비용이 제일 작으면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익이 나오는 거라고. 이익이라는 건 수익에서 비용 뺀 거예요. 그럼 이익은 또 부등호가 또 뒤바뀌어요. 이렇게 가요. 되셨죠? 한마디만 딱 할 테니까 느껴봐. 많이 벌었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익을 많이 벌었어. 그 말은 돈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거랑 돈을 많이 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많이 벌었어. 이익이 많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많겠어요? 자산이 많겠지. 많이 벌었으니까 자산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자산의 크기와 이익의 크기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자산이 크면 클수록 이익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같은 방향. 여기는 어떻게? 반대 방향. 알겠죠? 그래서 이쪽은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 이렇게는 같은 방향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거 알아두시면 그냥 다 파생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돈을 많이 벌면 세금 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우리가 법인세라고 해요. 기업이 내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그래요. 그럼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 적게 내겠어요? 많이 내겠어요? 많이 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돼요. 이익이 클수록 세금 많이 내요.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캐시플로우. 남은 돈. 남은 돈. 돈. 이건 돈이에요. 돈. 봐봐. 여기 봐봐. 이거 다 돈으로 들어온 거야. 900원어치 돈 받은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매출원가. 요거 574. 돈 나갔다고 할게요. 돈 나갔다고 해요. 그러면 요거에서 요거 빼면 뭐가 남아요? 남은 돈이 나오겠죠? 그럼 남은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익이 많은 거지, 그지? 그럼 이익이 많을수록 뭐 많이 내야 된다고 했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많이 남길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되지. 그러면 이제 세금 내고 남은 돈은? 세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남은 돈은 적겠죠. 제 말 따라오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이 회사는 990원어치 물건을 사온 거야. 나간 돈 얼마지? 990원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나간 돈은 990원이야. 근데 그 나간 돈 990원을 다 팔아치웠어요. 일부만 팔렸어요. 일부만 팔렸으니까 세금 계산할 땐 900원에서 574만 빼주는 거야, 알겠지? 나간 돈을 다 빼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574만 딱 빼가지고 이익을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뭐 국가에서 10% 내라고 하면 10%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이라는 걸 많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세금은 외상이 있어요. 무조건 돈 내야 돼요. 무조건 내야 되니까 남긴 돈은 오히려 세금이 적을수록 많이 남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남은 돈은 여러분들 세금이 크면 클수록 남은 돈이 작아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따라오셨습니까? 네. 우리 계리사 시험은 오지선 답니까? 사지선 답니까? 사지선 답죠. 1번, 2번, 3번 이거 안 나오고 3번, 4번. 다음 중 이펙트가 잘못된 설명은 알겠죠? 그렇게 잘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이거 다 외울 필요 있다. 첫 번째 줄 가지고 연결시킨다. 첫 번째 줄 가지고 연결시킨다. 그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 방침이고 시험장에서는 연결시켜서 풀기에는 시간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다 외워두고 있어야 알겠죠? 속도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딱 정리해 두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한 테마예요.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테마예요. 끝.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 게 이거예요. 여기 이제 다음 거 할 건데 좀 쉬었다 할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여기 얼마라고 돼 있죠? 몇 개? 12개. 근데 참고문을 열고 조사해 보니까 10개밖에 없대. 몇 개밖에 없다고? 10개. 그럼 몇 개가 없어져? 2개. 얼마짜리 없어지겠어? 그죠? 여기도 해볼게. 참고문을 열었더니 10개밖에 없대. 그럼 몇 개 없어졌어? 2개. 그럼 이 방법을 쓰면 얼마짜리가 없어지는 거겠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 이거 2개 곱하면 이거 무슨 손실? 감모 손실. 요것도 무슨 손실? 이 감모 손실 역시 단위원가 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없어진 수량은 2개로 똑같지만 금액은 달리 계산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 하면 여기 밑에 무슨 손실이 뜨겠어요? 감모 손실. 알겠죠? 감모 손실. 그럼 우리 옛날에 회계원리 때 배운 게 그거지. 여기 있는 이거를 장부상 재고. 무슨 재고? 장부상 재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10개에 대한 재고를 실사기말 재고. 응? 그럼 그 편차를 감모 손실. 그렇게 했었거든. 그리고 평가하죠. 평가. 하면 평가 재고. 하면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 감모 손실 뜨고 무슨 손실 뭐 뜨고 평가 손실 뜨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리고 평가 손실 뜨면서 여기 무슨 충당금 뜨면 평가 충당금 뜨면 아까 말씀드렸던 타겟이 끝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테마. 됐죠? 그래서 오늘 새로 배운 게 요거예요. 정리해 두시고 좀만 쉬었다가 봅시다.